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온 거야? 목적이 뭐야? 애인 면회라도 온 거야? 위병소 헌병이 육군본부 감찰감 한지수 중장에게 던진 조롱.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중장이자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이 왜 정문에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했을까요? 10년 전 숨겨진 비리와 완벽하게 짜인 함정, 그리고 반전의 진실이 지금 펼쳐집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계룡대 육군본부 연병장을 감쌌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문 앞 택시 승강장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은 군복이 아닌 수수한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다. 한지수, 대한민국 육군본부 감찰감. 그녀의 공식 계급은 중장이었다. 올해 45살의 나이로 별 3개를 단 그녀는 육군 역사상 최연소 중장 진급 기록을 세운 인물이었다. 더욱이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기도 했다. 택시 기사는 손님이 내리는 곳이 육군본부라는 사실에 잠시 뒤를 돌아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한지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육군본부가 아니었다.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시외버스 정류장이었다. 새벽 첫 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지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암호화된 메신저 앱에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곧바로 삭제했다. 이천행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승객은 많지 않았다. 한지수는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육군본부 감찰감이라는 직책은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육군 전체의 기강과 규율을 감독하고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적을 만드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조직 내부의 거대한 이권과 맞서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한지수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불러 말했다. 자네가 아니면 안 돼. 육군이 썩어가고 있어.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 해. 한지수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참모총장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이력은 특별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곧바로 707 특수임무단에 배치되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특수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남성 대원들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고 실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첩보 작전. 그녀는 10여 년간 707 특임단에서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훈장만이 아니었다. 권력의 이면과 조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눈도 함께 얻었다. 특히 10년 전의 그 사건이었다. 당시 한지수는 707 특임단 작전팀장 계급은 소령이었다. 대형 군용 헬기 부품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다.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연루된 인물들은 육군 고위층까지 닿아 있었다. 한지수는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조직은 그녀를 막아섰다. 외압이 들어왔고 수사는 중단되었다. 결국 일부 하급 장교들만 처벌받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다. 그때 그녀와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부팀장이 박민석 대위였다. 버스는 경부 고속도로를 벗어나 이천 시내로 진입했다. 한지수는 스마트폰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확인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3보급창.
그곳은 특전사 부대들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곳이었다. 그녀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다. 박민석 중령. 10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는 변방의 보급창을 전전하며 좌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외압에 굴복해 침묵을 선택했다. 그 대가로 그의 군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 한지수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렸다. 멀리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군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 보이는 부대 정문 앞에 세워주세요.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정문 앞 100m 지점에 차를 세웠다. 한지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부대 정문의 위병소에는 헌병들이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기에 위병소를 거쳐야 했다. 완전 군장을 한 헌병 한 명이 위병소에서 나와 그녀를 맞았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한지수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헌병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방문 목적을 물었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보급창 관리과에 근무하는 박민석 중령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헌병은 잠시 그녀를 살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민간인이 부대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전 연락이 되어 있는지 헌병은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전화로 확인 절차를 밟았다. 몇 분 후 헌병이 나와 말했다. 확인되었습니다. 면회증을 작성해 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지수는 간단한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성명, 주소, 면회 대상자, 방문 목적. 그녀는 모든 항목을 민간인 신분으로 작성했다. 육군본부 감찰감이라는 직함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보급창은 부대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한지수는 헌병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른 아침 부대는 조용했다. 간혹 구보를 하는 병사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은 민간인 복장의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보급창 건물이 보였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 여러 채가 연결된 형태였다. 그중 하나에 관리과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한지수는 컨테이너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서류 캐비닛, 그리고 한 명의 중령이 앉아 있었다. 박민석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많이 변화시켜 놓았다.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탁해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한지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은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감찰감님, 중령이라고 부르게. 오늘은 공식 방문이 아니야. 한지수는 박민석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민석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한지수가 먼저 말했다. 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지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10년 전 우리가 놓쳤던 그 거대한 괴물. 이제는 육군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한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와서 제게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이미 죽은 군인입니다. 내가 숨겼던 그 마지막 열쇠가 필요해. 박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한지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10년 전 수사가 중단되던 그날 밤 박민석은 한지수에게 말했었다. 만약을 위해 하나는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량 방탄복과 부실한 야전 장비들이 전방부대로 납품되고 있어. 우리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한지수의 말에 박민석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10년간 이곳 보급창에서 일하며 그 실체를 계속 목격해왔다.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장비들이 납품되고 서류는 조작되었다. 그는 알면서도 침묵했다. 한번 외압에 굴복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가진 그 증거가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어. 박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을 밝히려다 좌절했던 그날들. 동료들이 하나둘 밀려나고 자신도 결국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감찰감이야. 예전과는 다르지. 한지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민석은 그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고 손을 뻗어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USB 메모리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박민석은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작은 검은색 메모리 칩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육군 고위층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이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박민석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지수는 그 USB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하지만 박민석이 그녀의 손을 막았다. 감찰관님. 아니 팀장님. 이걸 가져가시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 진작에 끝난 사람이니까요. 한지수는 박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체념과 동시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보였다. 중령. 자네는 끝나지 않았어. 10년 전 우리가 무너진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때가 아니었던 거야. 때가 아니었다고요? 박민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지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우린 소령과 대위였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별 하나짜리 영관급 장교가 별셋, 별넷다는 장성들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 조직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지. 박민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시 한지수는 707 특수임무단 작전팀장이었고 계급은 소령이었다. 박민석은 그녀의 부팀장으로 대위 계급을 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임무에서 수차례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다. 어느 날 국방부 감찰실에서 707 특임단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 대형 군용 헬기 부품 납품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수부대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지수는 팀원 중 가장 분석력이 뛰어난 박민석 대위를 데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리로 보였다. 몇몇 중간 상인들이 부품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정도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납품 업체들은 유령 회사였고 실제 소유주는 추적이 불가능했다. 자금 흐름을 따라가자 육군 내부의 고위 장교들과 연결된 계좌들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일부 장성급 인사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도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박민석은 그때를 떠올렸다.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던 날들. 증거를 확보할 때마다 느꼈던 전율과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 상대는 별 셋 넷을 단 장성들이었다. 자신들은 고작 소령과 대위에 불과했다. 그때 우린 너무 순진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정의가 이길 거라고 믿었죠.
박민석의 말에 한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 순진함을 기억하고 있었다.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는 힘은 강해졌어. 감찰실장이 직접 날 불러서 말하더군. 이 정도면 충분하니 마무리하라고.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팀장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 둘 다 날아갔잖아. 한지수의 말에 박민석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이 생생했다. 수사 중단 명령이 떨어진 날이었다. 한지수 소령은 박민석 대위를 불러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모든 증거 자료를 두 벌로 만들 것. 한 벌은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벌은 안전한 곳에 숨겨둘 것. 그리고 그 자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따로 백업해둘 것. 박민석은 그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밤새 자료를 복사하고 정리했다. 공식 제출용 자료에는 하급 장교들과 중간 상인들의 비리만 담았다. 실제 배후인 장성급 인사들의 흔적은 최소화했다. 하지만 별도로 만든 자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자료가 바로 이 USB에 들어 있습니다. 박민석은 책상 위에 메모리를 가리켰다. 자금 흐름 추적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유령 회사들의 실소유주 관계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납품된 헬기 부품들의 실제 검사 결과서입니다.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검사 결과서? 네. 공식적으로는 모든 부품이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확보한 원본 검사 결과서에는 대부분의 부품이 불량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그 원본을 어떻게 구했지? 당시 육군 종합정비창에 근무하던 기술관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자신이 불량이라고 판정한 부품들이 합격으로 둔갑해서 납품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술관의 이름이 기억났다. 20년 넘게 정비창에서 일했던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부 고발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기술관은 결국 사고사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제게 건네준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이 USB에 담았습니다. 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10년간 그 기술관의 죽음을 잊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이 죽고 침묵을 선택한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수사가 중단된 후 팀장님은 인사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육군대학으로 가셨죠. 그건 좌천이 아니라 교육 코스였어. 장성 진급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지. 한지수의 말에 박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팀장님을 위험 지역에서 격리시킨 겁니다. 더 이상 현장 수사를 못하게 묶어둔 거죠. 하지만 팀장님은 그 과정을 역이용하셨습니다. 한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박민석의 말이 맞았다. 육군대학에서의 1년은 그녀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었다. 군 조직의 구조와 권력의 흐름을 이해하는 안목. 그리고 언젠가 다시 싸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각오. 그리고 전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좌천되었습니다. 박민석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충북 영동의 탄약고로 발령이 났습니다. 대위 계급으로 탄약고 관리 업무를 맡았죠. 그곳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소령으로 진급했지만 강원도 인제의 후방 보급부대로 갔습니다. 또 3년을 보냈죠. 한지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은 교육 과정을 거쳐 다시 승승장구했지만 박민석은 10년간 변방을 떠돌았다. 중령 진급은 겨우 작년에 했습니다. 동기들은 진작에 대령이 되었거나 전역했는데 전 뒤늦게 중령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특전사 보급창 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중령까지 진급한 건 자네 능력이야. 아닙니다. 이건 조직이 저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적당히 묶어두기 위한 겁니다. 언제든 입을 열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놔둔 거죠. 박민석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는 위험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조용히 지내는 한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중령. 자네는 그 10년 동안 침묵하지만은 않았어. 이 USB가 그 증거잖아. 한지수의 말에 박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10년 전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보급 부대를 거치며 추가로 확보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 불량 방탄복 납품 리스트, 부실한 야전 침낭과 전투와 납품 기록, 조작된 검수 서류들. 10년 전 그 사건 이후에도 비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었죠. 저는 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한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민석은 겉으로는 좌천된 무기력한 장교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10년간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왜 혼자 참았어? 나한테 연락할 수도 있었잖아. 팀장님은 승승장구하고 계셨습니다. 중령, 대령을 거쳐 준장이 되셨죠. 그런 팀장님께 제가 접근하면 오히려 팀장님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습니다. 박민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박민석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무사히 진급하기를 바라며 멀리서 지켜본 것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10년 전처럼 또다시 외압에 무너질까봐. 그래서 혼자 기록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지금이야. 한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중장이야. 육군본부 감찰감이라는 직책은 참모총장 바로 아래 독립된 위치야. 그 누구도 함부로 수사를 막을 수 없어. 박민석은 한지수의 눈빛을 보았다. 10년 전 그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했다. 아니, 더 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감찰감님, 상대는 육군 참모차장입니다. 알아. 김만석 중장. 10년 전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지. 한지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만석. 10년 전에는 대령이었던 그가 이제는 별셋을 달고 육군 참모차장 자리에 있었다. 참모총장 다음 가는 실권자였다. 그가 배후에 있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USB가 필요한 거야. 10년 전 증거와 그 이후의 기록들. 이걸로 완벽한 고리를 만들 수 있어. 한지수는 드디어 USB를 집어들었다. 작은 메모리가 그녀의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중령. 자네는 10년 동안 진짜 군인으로 살아온 거야. 침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이제 그 침묵을 깨트릴 때야. 박민석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10년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한지수가 USB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명의 대령이 들어섰다. 보급 창장 서준혁 대령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체격 좋은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군인보다는 사업가 같은 기질이 배어 있었다. 서준혁은 사무실 안을 둘러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육군본부 감찰감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혁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보급 창장. 면회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들어온 민간인에게 할 태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인이라고요? 서준혁은 비웃듯 말했다. 한지수 중장님. 사복을 입고 민간인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정체가 숨겨지는 건 아닙니다.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서준혁은 그녀의 방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애초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위병소 헌병이 신분증을 스캔하는 순간 보안팀에 알림이 갔습니다. 한지수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바로 알았죠. 감찰감님이 박민석 중령을 만나러 오신 거라고. 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준혁은 그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박중령, 자네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10년 전에도 잘못된 편을 들었고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군. 서대령,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한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혁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지금 들어와. 무전기 너머에서 짧은 응답이 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한지수는 창문 너머로 밖을 봤다. 완전 무장한 특전사 병력이 컨테이너를 포위하고 있었다. 검은색 베레모를 쓴 특전사 5분 대기조였다. 그들은 K2 소총을 들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최소 20명은 되어 보였다. 한지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5분 대기조는 특전사 부대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하는 전투 병력이었다. 이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대령, 부대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건 중범죄입니다. 사적으로요? 아닙니다, 감찰감님. 이건 정당한 공무 집행입니다. 서준혁의 말이 끝나자 컨테이너 밖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신분증이 달려 있었다. 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이었다. 한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내부의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과거 기무사령부를 개편한 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안보사 요원 중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냉철한 인상의 인물이었다. 그의 신분증에는 수사관 최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지수 중장님, 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 최진수입니다. 최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한지수에게 내밀었다.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영장에는 그녀의 이름과 계급이 명시되어 있었다. 발부 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발부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그녀가 계룡대를 출발하기 1시간 전이었다. 혐의는 군사기밀 누설, 적성 국가와의 내통, 그리고 반역 음모입니다. 최진수의 말에 한지수는 영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관리하는 최고 기밀작전 계획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한지수가 그 문서를 박민석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한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최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민석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석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제 사무실에서 무슨 문서가 나왔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캐비닛에서 나왔습니다. 최진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압수수색 조서였다. 거기에는 박민석의 사무실 캐비닛 하단에서 극비 문서 봉투가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압수 시각은 오늘 새벽 4시. 한지수가 이곳에 도착하기 훨씬 전이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한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합참의 작전 계획을 빼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감찰감이지 작전부서 소속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찰감이라는 직책은 육군 전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준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더구나 한 중장님은 과거 707 특수임무단 출신 아닙니까? 기밀 문서를 다루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한지수는 서준혁을 노려봤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들은 한지수가 박민석을 만나러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미리 증거를 조작해 놓았다. 박민석 중령의 사무실은 어제 저녁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석이 다급하게 말했다. 저는 어제 휴가를 받아 집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사무실에 침입해서 문서를 심어 놓은 겁니다. 휴가 기록을 확인하면 되겠군요. 최진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영장에 따라 한지수 중장을 체포해야 합니다. 한지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장은 법적으로 유효했고 안보사 요원들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만약 저항하면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지수는 침착하게 물었다. 이 영장은 누가 청구했습니까? 최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청구했습니다. 승인은 육군 참모 차장님께서 하셨습니다. 한지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김만석 중장. 10년 전 그 사건의 핵심 인물. 그가 직접 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모 차장이 감찰감을 체포하는 영장을 승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찰감은 참모총장 직속 독립부서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밀 누설 사건이니까요. 최진수의 말은 법적으로는 맞았다. 하지만 한지수는 이것이 법이 아니라 권력의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찰감님. 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겠습니다. 중령. 입 닥쳐. 한지수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박민석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미 10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 최진수는 다시 한번 영장을 한지수에게 내밀었다. 한지수 중장님,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연행해야 합니까? 한지수는 USB가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만약 지금 몸수색을 당하면 USB가 발견될 것이고 박민석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박민석 중령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저를 체포하려면 중령은 석방하십시오. 최진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준혁이 끼어들었다. 그건 안 됩니다. 박민석 중령도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지수가 반박하자 서준혁은 말을 멈췄다. 실제로 조작된 증거는 한지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민석을 엮으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했다. 최진수는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민석 중령은 일단 부대 내 대기 조치합니다. 한지수 중장님만 연행하겠습니다. 한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박민석은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진수를 바라봤다. 그럼 가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걸 곧 밝혀낼 겁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최진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안보사 요원 2명이 한지수의 양옆에 섰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한지수는 컨테이너를 나서며 박민석을 뒤돌아봤다. 박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고 기다려.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녀는 안보사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컨테이너를 나섰다. 밖에는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뒷좌석에 태워졌고 안보사 요원들이 양옆에 탑승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 서준혁이 창문을 두드렸다. 한지수는 창문을 내렸다. 한 중장님, 순순히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서대령. 그리고 당신도 곧 그 게임의 말이 될 거야. 한지수는 차갑게 말하고 창문을 올렸다. 차량은 부대를 빠져나와 서울 방향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서빙고에 위치한 안보지원사령부 본부였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머니 속 USB를 느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이것을 꺼내야 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안보지원사령부 본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이었다. 한지수는 차에서 내려 안보사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양쪽으로는 번호만 적힌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취조실이었다. 최진수 수사관이 앞장서서 걸었고 한지수는 그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 방. 번호 307호 앞에서 최진수가 멈춰섰다. 들어가시죠. 철문이 열렸다. 안은 창문 하나 없는 백색의 공간이었다. 사방의 벽은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는 밝은 형광등이 달려 있었다. 방 중앙에는 철제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한지수는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최진수와 다른 수사관 1명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노트북과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한지수 중장님,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실 권리가 있지만 성실히 답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최진수의 말은 형식적이었다. 한지수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다. 조작된 혐의로 끌려온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습니까? 한지수의 반박에 최진수는 미소를 지었다. 냉소적인 미소였다. 중장님,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안보사 취조실입니다. 군사기밀 누설과 반역 혐의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진수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한지수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합참 작전 계획 문서의 표지가 보였다. 극비 도장이 선명했다. 이 문서가 박민석 중령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마지막 열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중장님의 계정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한지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다. 접속 기록에는 그녀의 이름과 군번이 찍혀 있었다. 접속 시각은 일주일 전 오후 3시였다. 일주일 전 그 시각 저는 계룡대에서 참모총장님과 면담 중이었습니다. 면담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충분히 30분 안에 문서에 접속할 수 있었죠. 최진수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다. 한지수는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의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제가 왜 그 문서를 박민석 중령에게 전달해야 합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건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옆에 앉아있던 다른 수사관이 말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그의 명찰에는 부장 유재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중장님,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707특임단 소령 시절 군납 비리 수사를 하셨죠. 기억합니다. 그때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장님은 이후 순탄하게 진급하셨죠. 중령, 대령, 준장을 거쳐 이제 중장까지. 유재석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반면 박민석 중령은 10년간 좌천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죄책감을 느끼셨습니까? 한지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챘다. 그들은 한지수가 죄책감 때문에 박민석을 돕다가 기밀을 넘겼다는 스토리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제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당시 수사를 끝까지 하려 했고 중단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장님만 살아남으셨죠. 말 조심하십시오, 유 부장. 한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유재석은 비웃으며 서류를 넘겼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무슨 소리입니까? 박민석 중령과 10년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재석은 통화 기록 출력물을 내밀었다. 한지수의 개인 휴대전화와 박민석의 전화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최근 6개월 동안 총 5차례. 한지수는 기억을 떠올렸다. 실제로 박민석과 통화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안부 전화였다. 한두 번은 명절 인사였고 나머지는 우연히 연락이 닿은 것이었다. 명절 인사와 안부 전화였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부하와 연락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통화 내용입니다. 최진수가 다시 끼어들었다. 통화 녹취는 없지만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떴다. 박민석이 한지수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내용은 예전 일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암시적인 문장이었다. 이 문자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건 역시 조작된 것이었다. 조작입니다. 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그런 문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중장님 휴대전화에서 해당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최진수의 말에 한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증거를 조작해 놓았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문서 접속 기록. 모든 것이 한지수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다. 한 명의 중장이 들어섰다. 육군 참모차장 김만석이었다. 김만석은 60세였다. 별셋을 단지 3년째였고 참모총장 다음가는 실권자였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가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냉혹했다. 수고들 하고 있군. 김만석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최진수와 유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김만석은 손을 들어 가볍게 답례하고 한지수를 바라봤다. 한 중장. 오랜만이군. 참모차장님.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군 예절상 상급자에게 일어나 경례해야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만석은 그녀의 태도에 비웃음을 지었다. 여전히 고집이 세군. 10년 전 그때와 똑같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한지수의 말에 김만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최진수와 유재석을 보며 말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게. 하지만 차장님. 명령이야. 최진수와 유재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취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한지수와 김만석만 남았다. 김만석은 한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한 중장.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습니다. 함정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저 육군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야.
김만석의 말에 한지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기강이라고요? 차장님이 지난 10년간 해온 일이 기강입니까? 말 조심해. 김만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한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10년 전 헬기 부품 납품 비리. 그때 차장님은 대령이었죠. 조달본부에 계셨고 납품 계약을 총괄하셨습니다.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갔고 그 돈이 차장님 친인척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증거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말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라 막힌 겁니다. 위에서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죠. 한지수의 말에 김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비열한 미소였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증거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지. 10년 전 자네는 소령이었어. 고작 별 하나도 없는 영관급이 무슨 수로 조직을 바꾸겠나.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중장이고 감찰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김만석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자네가 감찰감이 된 순간부터 나는 알았어. 언젠가는 부딪힐 거라고.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지. 그래서 이런 치졸한 함정을 만든 겁니까? 치졸하다고? 오히려 완벽하지. 자네는 이제 군사기밀 누설과 반역 혐의로 기소될 거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군에서 쫓겨날 거지. 김만석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가만히 당할 것 같습니까? 당하든 말든 이미 늦었어. 자네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 내일 아침이면 언론에 기사가 날 거야. 최연소 여성 중장 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 제목 괜찮지? 한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김만석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가 여자라는 사실. 그것도 이용할 거야. 여성이 특혜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돌게 만들 거지.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별을 달았다고. 비열하군요. 비열하다고? 이게 현실이야 한 중장.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을 가리면 안 돼. 김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지수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순순히 인정하고 명예 전역을 택해. 그러면 최소한 연금은 받을 수 있어. 군사 재판까지 가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한지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김만석과 눈을 맞추며 차갑게 말했다. 제 어깨의 별은 차장님이 만든 조작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피 흘리며 얻은 것입니다. 그 별이 지금 자네를 지켜주나? 아니요. 하지만 진실은 지켜줍니다. 한지수의 말에 김만석은 헛웃음을 쳤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취조실을 나갔다. 한지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다. 아직 그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한지수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박민석이 말했던 것.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료를 맡겼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지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 USB 속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었다. 취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최진수와 유재석이 돌아왔다. 그들은 한지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한지수 중장. 내일 군사법원에 송치됩니다.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지수가 안보지원사령부 취조실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좁은 독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형광등은 밤낮 없이 켜져 있었고
30분마다 감시 요원이 철창 너머로 확인했다. 그날 아침 취조실 문이 열렸다. 최진수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다. 한지수 중장. 변호인 접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인이라고요? 한지수는 놀랐다. 그녀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최진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김인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간 군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한지수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김인철은 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다. 누가 선임했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지수는 접견실로 안내되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 좁은 공간이었다. 맞은편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 쓴 남성이 앉아 있었다. 김인철이었다. 한지수 중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인철 변호사입니다.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감시 요원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변호사님,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김인철은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석 중령님이 연락했습니다. 정확히는 10년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한지수의 눈빛이 변했다. 박민석. 그는 10년 전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변호사까지 준비해 둔 것이었다. 박 중령은 무사합니까? 네. 현재 부대 내 대기 조치 상태지만 신변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자료를 맡겼습니다. 한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민석이 말했던 또 다른 백업. 그것이 김인철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중장님, 지금 밖에서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인철은 서류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다. 일면에는 한지수의 체포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하지만 논조는 예상과 달랐다. 최연소 여성 중장 체포의 이면 군납 비리 수사 중 함정에 빠져. 기사는 한지수를 범죄자로 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군납 비리를 수사하던 중 보복성 체포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김인철의 말에 한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참모총장님이요? 네. 총장님은 중장님이 체포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찰감의 체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죠. 그리고 국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참모총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가 한지수를 믿는다는 뜻이었다. 또한 육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중장님을 아는 많은 장교들이 이번 사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인철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리고 오진규 준장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진규 준장? 한지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오진규는 현재 육군본부 법무실장이었다. 그녀와는 육군대학 동기였고 오랜 친구였다. 준장님은 박민석 중령이 제게 맡긴 자료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지수는 상황을 이해했다. 국정감사. 그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중장님, 조금만 버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김인철의 말에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사흘이 더 지났다. 한지수는 여전히 안보사 독방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여론은 한지수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한지수는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방청객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 한지수는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중장 계급장이 어깨에 달려 있었다. 맞은편에는 김만석 육군 참모차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안보사 관계자들과 법무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한지수 중장 군사기밀 누설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육군 참모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안입니다. 한지수 중장은 육군본부 감찰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기밀 문서에 접근했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김만석은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며 한지수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문서 접속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완벽해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녀가 감찰감으로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만석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한지수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들었다. 또한 한지수 중장이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해 특혜 진급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만석의 말에 한지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예상대로 성별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최연소 중장 진급은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능력보다는 김만석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김인철 변호사와 오진규 준장이 들어왔다. 그들은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국방위원장이 놀라서 말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진규 준장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당하게 말했다. 위원장님, 육군본부 법무실장 오진규 준장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만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다. 지금은 국정감사 중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난입하는 것은 긴급한 사안입니다. 김인철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한지수 중장에게 씌워진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방위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오진규는 회의장 앞쪽으로 가서 노트북을 연결했다.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다. 먼저 한지수 중장이 접속했다는 기밀 문서의 생성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표시되었다. 생성 일시, 수정 일시, 접속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한 중장의 계정으로 접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 하지만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접속 장소가 한 중장의 집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진규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접속 IP는 육군본부 내부이긴 하지만 조달 부서의 컴퓨터였습니다. 누군가 한 중장의 계정을 도용해 접속한 것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다. 김만석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반박했다. 그건 조작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김인철 변호사가 나섰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 의뢰해 독립적으로 검증받은 결과입니다. 여기 검증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인철은 서류를 제출했다. 국방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진규는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것은 박민석 중령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밀 문서의 봉투입니다. 안보사는 이 봉투가 한 중장으로부터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 봉투 사진이 떴다. 하지만 이 봉투의 지문을 감식한 결과 한 중장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구의 지문입니까? 국방위원 한 명이 물었다. 오진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특전사 보급 창장 서준혁 대령의 지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김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 대령은 단지 뭡니까 차장님? 오진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준혁 대령은 지난 10년간 차장님과 긴밀하게 일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군납 비리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진규는 다음 자료를 공개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불량 군수 물자 납품과 관련된 뇌물 자금 흐름입니다. 박민석 중령이 10년간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금은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정 계좌들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계좌 중 일부는 김만석의 친인척 명의였다. 김만석 중장의 1,001명의 계좌로 10년간 총 3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또한 중장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20억 원이 흘러갔습니다. 김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오진규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다. 불량 방탄복 납품 리스트입니다. 공식 검수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탄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방탄복들은 전방부대에 납품되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수 보고서, 원본과 조작된 보고서가 나란히 표시되었다. 명백한 조작이었다. 이 모든 비리를 수사하던 한지수 중장을 제거하기 위해 김만석 중장과 그 일당은 정교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김만석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국방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검찰과 헌병대를 소집하십시오. 관련자들을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헌병들이 들어왔다. 김만석은 체포되었고 함께 있던 안보사 관계자들도 연행되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지수는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모든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오진규 중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중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수는 격려로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오준장.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었어. 아닙니다. 박민석 중령과 김인철 변호사의 공입니다. 사흘 후 한지수는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육군본부는 그녀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저녁이었다. 계룡대 육군본부 앞. 한지수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연병장을 걸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을 봤다. 박민석이었다. 중령. 감찰관님. 아니 이제 민간인이시니 한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박민석은 어색하게 웃었다. 한지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역하는 게 맞는 선택인가요? 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선배님이 없으면 군이 많이 허전할 겁니다. 자네가 있잖아. 이제 자네가 남아서 군을 바꿔나가. 한지수의 말에 박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노을 지는 연병장을 함께 걸었다. 긴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지수 중장과 박민석 중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기록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